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은 8월의 무더운 어느 날이었다. 신고자는 23세 여성 김아영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말했다. 딸이 이틀째 연락이 안 돼요. 약속이 있다고 나간 이후로 집에 안 들어왔어요. 처음엔 단순한 가출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SNS 계정에는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하나가 있었다. 오늘 드디어 만나네. 긴장된다. 시간은 오후 6시 12분. 그 후로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강남경찰서 강력반 형사 한민석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다. 그는 15년차 베테랑 형사였고 가출인지 범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뭔가 이상했다. 아영이 실종된 지 3일 후 서울 외곽의 한 폐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김아영이었다. 그녀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 생긴 멍자국과 목에 감긴 가느다란 붉은 끈이 눈에 띄었다. 교살입니다. 법의관이 조용히 말했다. 한민석 형사는 조심스럽게 시신의 손톱 밑을 살폈다. 긁힌 자국,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피해자의 손에 꽉 쥐어진 머리카락 한 발이었다. 저항이 있었네요? 민석이 말했다. 그렇죠.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흔적입니다. 범죄 현장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피는 거의 없었고 시신 주변엔 흔적이 남지 않도록 청소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형사들은 알고 있었다. 완벽하게 감추려고 할수록 무언가 어긋난다. 조사에 들어간 민석은 먼저 피해자의 스마트폰 사용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윤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계정. 윤, 아영씨. 오늘 저녁 7시에 신촌역 앞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거기서 봬요. 해당 계정은 바로 삭제되어 있었고 가입된 전화번호는 대포폰이었다. 한민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철저하게 준비된 가짜 신분, 이건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니야. 그는 사이버 수사팀과 협조하여 피해자가 활동하던 SNS를 역추적했다. 놀랍게도 아영은 사망 전 2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3명의 남성과 메신저를 주고받았고 그들 중 2명과 실제로 만난 기록이 있었다. 한 사람은 만나고 연락이 끊겼고 또 한 사람은 재미없었다는 말을 남긴 뒤 차단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윤이었다. 민석은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다시 조사했다. 대학 친구, 동아리 선배, 알바 동료들 모두 한결같이 말했다. 아영이는 순진하고 사람 잘 믿어요.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걸 겁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어 했죠. 그 말은 민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수사는 점점 깊어졌고 민석은 윤의 IP를 추적해 근처 PC방에서 접속된 기록을 찾았다. CCTV를 확보한 결과 모자를 눌러 쓴 20대 중후반 남성이 메신저를 조작하고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형, 걸음걸이 그리고 오른손에 있는 작은 문신이 포착됐다. 이 문신 전에 본 적 있어. 민석은 기억을 더듬어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3년 전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인물. 이름 김도혁. 그는 범행 이후 이름을 바꾸고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가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민석은 김도혁의 현 거주지로 추정되는 원룸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한 남자가 밤 11시경 귀가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오른손 손가락에 문신이 확실히 보였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민석이 외쳤고 남자는 도망쳤다. 좁은 골목, 빗물에 젖은 보도, 그리고 한순간의 추격. 민석은 망설이지 않고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김도혁, 당신을 살인 및 강간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웃음이 섞여 있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날 막아? 취조실안은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김도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눈동자는 형사 한민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백할 생각은 없나? 민석이 물었다. 도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다. 무슨 자백이요? 난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민석은 태블릿을 꺼내 김아영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었다. 참혹한 모습, 멍자국, 목에 감긴 끈, 손에 쥐어진 머리카락. 그 순간 도혁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머리카락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거야. 너 거라면 끝이야.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자 도혁은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말했다 했다. 형사님, 그런 식으로 사람 몰아세우면 안 되죠. 증거가 없잖아요.
민석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이 남자는 계획적이다. 흔적을 지우는데 능숙하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잔혹함은 너무나 명백했다. 다음 날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피해자의 손에 있던 머리카락, DNA는 김도혁과 99.9% 일치. 그 외에도 피해자의 입술에서 검출된 체액 또한 김도혁과 일치했다. 놈이 방심한 거야. 전부 지웠다고 생각했겠지. 민석은 조용히 중얼였다. 그는 다시 취조실로 들어갔다. 도혁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다. 도혁씨, 이제 게임 끝났어요. 자백하죠. 민석이 말하며 증거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도혁은 천천히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인정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재미삼아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민석은 꽉 쥐었다. 재미?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여자들이 너무 쉽게 믿잖아요. 다들 예쁜 척, 순진한 척 하면서 그게 역겨웠어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 만났던 애는 숙소까지 따라왔고 술 마시고 옷도 벗었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가봤어요. 근데 갑자기 울고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목을 눌렀어요. 민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게 재미였다고? 뭔가 터졌달까요? 그 이후로 더 하고 싶었어요. 그 고백은 냉정했고 감정 하나 섞이지 않았다. 진술 이후 경찰은 김도혁의 노트북, 스마트폰, USB 등을 압수조사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여성과 나눈 메시지 기록, 만남소, 신체적 특징, 그리고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타겟을 분류해 이름 옆에 별점을 매겨두고 있었다. 별 5개, 가장 순진하고 가장 순응하는 타입. 별 1개, 경계심이 높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여성. 놈은 이미 연쇄범이었어.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도혁은 구속되었고 검찰로 넘겨졌다. 그러나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 기록에서 또 다른 여성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닉네임 달빛 하늘. 마지막 접속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아직 실종 신고는 없었다. 우린 아직 한 발 늦었을 수도 있어. 민석은 다시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그리고 강변 근처 모텔에서 또 하나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두 손은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몸에선 멍 자국과 긁힌 자국이 확인되었다. 현장엔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만 침대 시트 안쪽에서 미세한 핏자국이 검출되었다. 그 핏자국은 곧 또 다른 피해자의 것이었다. 놈은 하루에 2명을 죽인 거야. 민석은 치를 떨었다.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유사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혁의 수감 중 심리 분석이 시작되었고 정신과 전문의는 말했다. 이 남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같은 일을 반복할 겁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였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김도혁의 체포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시민들 사이에선 큰 충격과 공포가 퍼졌다. 그러나 형사 한민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정확했다. 도혁의 디지털 흔적 속엔 이미 또 다른 피해자가 존재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린 놈이 말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추적해야 해. 민석은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수사본부는 도혁이 사용한 모든 SNS 계정, 이메일, 채팅 앱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특이한 대화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닉네임 하이엘라와의 대화. 대화 마지막 시간은 김아영이 살해되기 이틀 전. 오늘 밤 특별한 데 데려가 줄게. 기대해도 좋아. 그녀는 좋아요. 오랜만에 설레네요. 라는 답을 남겼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한민석은 즉시 행적조사에 들어갔다. 하이엘라의 실제 이름은 이윤지, 27세, 프리랜서 작가. 가족은 지방에 거주 중이라 실종 사실조차 몰랐다. 그녀의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고 마지막 위치는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 근처. 민석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모텔은 오래된 외관을 지니고 있었고 CCTV도 일부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그날 밤 키 크고 말랐던 남자가 여자랑 같이 왔어요. 여자는 좀 취한 듯 했고요. 몇 호실이었죠? 203호요. 이틀 뒤엔 청소 안에서 문 열어봤더니 이미 비워져 있었어요. 민석은 방을 확인했다. 겉보기엔 깨끗했지만 자외선 손전등을 켜자 침대 가장자리에 미세한 혈흔이 남아있었다. 여기서도 무언가 있었군.
그는 조심스럽게 핏자국 샘플을 채취했다. 국과수의 분석 결과 그 혈흔은 실종된 이윤지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이윤지를 공식 실종자로 등록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한편 도혁은 여전히 자백하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경찰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놈은 언론을 이용하고 있어. 민석은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했다. 며칠 후 한 제보가 들어왔다. 한 남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CCTV에 찍힌 모습은 김도혁과 매우 흡사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도혁은 구속되어 있는데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혹시 공범? 팀은 즉시 그날 공원 CCTV 전체를 확보해 분석했다. 그 남자는 도혁과 체격, 얼굴형, 걸음걸이까지 비슷했다. 이건 단순히 닮은 게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흉내내고 있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남자의 SNS 계정이 김도혁과 유사한 구조를 지녔다는 것. 대화 방식, 프로필 사진 구성, 팔로잉하는 계정까지 유사했다. 두 번째 범인 혹은 모방범이다. 민석은 즉시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소환했다. 그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범인은 김도혁의 범죄 행위에 감화되어 스스로를 후계자라 믿는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후계자? 그리고 이런 자들은 주로 잔인하고 더 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려 하죠. 김도혁이 감옥에 있는 동안 진짜 악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팀은 두 번째 용의자의 등장에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 김도혁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고 도주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그를 흉내내고 있다는 건 이 사건이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한민석은 이 가설을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했다. 이건 단순한 유사 범죄가 아니야. 조직적인 계획일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수사팀은 모방범이라 추정되는 남성의 SNS 활동 내역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이디는 Real Dog Hunter.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사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민석은 오한이 느껴졌다. 그 문장은 도혁이 체포되기 전에 썼던 블로그 글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팀원 강지훈이 말했다. 이자는 김도혁의 사고방식, 표현, 접근 방식까지 흡수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숭배자예요. 일반적인 팬심이나 우상이 아니군. 네, 사이코패스적인 동일시입니다. 더 잔인해질 수 있어요. 며칠 후 모방범은 행동에 나섰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모텔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신부는 김하나 25세. SNS를 통해 낯선 남성과 식사를 한 직후 실종되었고 시신은 깨끗하게 정리된 모텔 욕실에서 발견되었다. 또 시작이야.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현장에 남겨진 흔적은 너무나 완벽했다. 지문, DNA, CCTV 모두 지워져 있었고 모텔 직원도 남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다고만 진술했다. 하지만 하나의 단서가 있었다. 시신이 누워있던 욕실 바닥에 희미한 문자가 자외선에 반응하며 떠올랐다. 진짜 사냥꾼은 복제되지 않는다. 민석은 눈을 떴다. 이건 도혁이 쓴 게 아니야. 이자는 오히려 도혁을 부정하고 있어. 이제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 모방범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진짜라 믿고 있었고 도혁을 넘어서기 위해 더욱 정교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다. 형사 박선우가 물었다. 도혁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다는 걸.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속으로 느꼈다. 아마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민석은 도혁과의 직접 대면을 요청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둘 사이엔 냉기가 흘렀다. 또 죽었지? 도혁이 먼저 말했다. 똑같은 방식. 그런데 좀 다르지 않았어?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도혁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 속에는 냉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넌 나보다 더 잔인한 놈을 보고 싶어졌지. 그건 네가 만든 괴물일지도 몰라. 아니, 도혁이 웃었다. 그 자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는 날 뛰어넘고 싶어하는 진짜 괴물이야. 그 대화 이후 민석은 도혁의 말을 토대로 모방범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프로파일링 팀은 이자가 매우 지능적이며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내부에 정보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여성이 실종되었다. 이번엔 CCTV에 명확히 찍힌 장면이 있었다. 모자를 둘러쓴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피해자, 그리고 남자의 신발.
바닥에 남겨진 미세한 발자국과 비교한 결과 그 신발은 경찰청 납품 브랜드와 동일한 모델이었다. 민석은 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경찰 내부의 납품 브랜드 신발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민석은 곧바로 내부 감찰팀과 협조를 시작했다. 우리 안에 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회의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찰 내부 용의자가 있다는 가정 아래 모든 인원에 대한 출입 기록, 근무표, 복장 내역이 분석되었다. 며칠 후 CCTV 복원팀이 중요한 자료를 되찾았다. 모텔 주변에 설치된 주차장 카메라에서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의 일부 번호판이 포착된 것이다. 25다, 67. 나머지 숫자는 흐릿했지만 차량 색상과 모델을 통해 조회 가능한 차량 수는 34대로 좁혀졌다. 민석은 팀원들과 함께 34대 차량의 소유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대의 차량이 눈에 띄었다. 차량 소유주는 이재훈, 32세. 경찰청 전산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퇴사 상태, 이력이 말끔했고 범죄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SNS는 닫혀 있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다. 잠입해볼 필요가 있겠군. 민석은 정보과 형사 2명을 투입해 이재훈의 거처를 탐색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집은 인천 외곽의 한 노후 아파트였다. 형사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리고 주차장에 없던 차량이 새벽 2시에 조용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민석은 팀 전체에 비상 호출을 내렸다. 그자가 들어왔다. 지금이 기회야. 팀은 새벽 작전을 통해 아파트를 급습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내부는 차갑고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방, 벽면 전체에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피해자들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얼굴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뜻이야. 민석은 이를 악물고 방 안을 더 조사했다. 책상 서랍 안엔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나는 진짜 사냥꾼이다. 그 녀석은 모방에 불과하다. 다음 사냥은 48시간 뒤. 장소는 바뀐다. 시간은 늘 그랬듯 밤 11시. 민석은 메모를 들고 외쳤다. 시간이 없어. 다음 타겟을 막아야 해. 하지만 48시간은 너무 짧았다. 게다가 장소는 명확하지 않았다. 민석은 이재훈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잠긴 폴더를 열자 Targets Far라는 이름의 파일이 존재했다. 열어보니 한 여성의 SNS 사진과 위치 태그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실종 신고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마지막 접속 기록은 오늘 오전이었다. 이름은 최서영, 26세, 프리랜서 작가. 최근 한 유명 북카페에서 사인회를 열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용의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였다. 민석은 즉시 그녀의 집 주소로 출동 명령을 내렸다. 늦기 전에 막아야 해. 반드시.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녀는 무사히 집 안에 있었다. 그러나 문 앞엔 작은 흰색 봉투가 있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 메모 한 장과 함께 작고 희미한 핏자국이 묻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메모 내용은 단순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재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제 그의 얼굴, 이름, 수법을 모두 알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민석은 다짐했다. 그 어떤 괴물이라도 반드시 끝을 보겠다. 한밤중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나 침대 아래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과 벽에 묻은 손자국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형사님, 이거 보셔야겠어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형사 박지우는 감식반 요원의 호출을 받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요원은 손전등을 이용해 침대 밑을 비추고 있었다. 거기엔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 조명을 비추자 선홍빛 혈흔이 미세하게 나타났다. 현장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건 확실하네요. 박지훈 형사는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미 3번째였다. 지난 2달간 서울에서 유사한 방식의 실종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여성,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고급 호텔, 그 후엔 연락 두절,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감식반에서 방 전체의 루미놀 반응 조사 계속해줘.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이 사건은 3주 전 실종된 대학생 김소세현과 관련이 있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저녁 식사를 약속한 후 연락이 끊겼다. 친구들에 따르면 소은은 그날 너무 들떠 있었다. 상대 남성이 사진 속에서 굉장히 잘생기고 세련돼 보였다고 했다. 계정 이름은 다니엘 K. 추적은 어려웠다. 가짜 계정이었고 가입 후 채 일주일도 안 되어 삭제됐다. 박지훈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프로파일링을 시작했다. 피해자 3명의 공통점, 범행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범인의 심리 상태에 집중했다. 이번 사건 단순히 여성을 유혹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는 계획적이야. 범행 전 호텔 예약, 실명 대신 도용한 이름, 도어락 지문까지 조작, 그리고 흔적은 치밀하게 지워. 시신도 없다. 흔적을 지우는데 이렇게 완벽한 놈은 흔치 않아. 팀장 이현석이 입을 열었다. 우린 지금 연쇄 살인범과 싸우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음 피해자가 생기기 전 반드시 막아야 해. 감식반 보고서가 올라왔다. 침대 및 혈흔, 인간의 혈액으로 확인됨. 샤워부스 배수구 내 머리카락 2가닥 검출, 거울에 묻은 미세한 지문 존재. 현장에 이렇게 적은 흔적만 남겼다는 건 범인이 현장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했는지 보여줘. 박지훈은 CCTV 자료를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다. 호텔 측은 모든 복도가 촬영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영상이 끊겨 있었다. 이 1시 38분부터 이후 2시 12분까지 바로 소은이 들어갔다고 추정되는 시간대였다. 해킹이다. 누군가 고의로 이 구간을 삭제했어. 그날 밤 박지훈은 경찰청 내부의 사이버 수사팀과 협력해 호텔 서버를 복구 시도했다. 동시에 주변 가게의 CCTV, 도로 공사장의 블랙박스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찍힌 한 영상이 수사팀의 주목을 끌었다. 영상 속엔 모자를 둘러쓴 남성과 소은으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다. 남성의 키, 체형, 걸음걸이 모두 첫 사건 때와 유사했다. 이 남자 또다시 등장했어. 박지훈 형사는 편의점 CCTV에서 확보한 남성의 영상 프레임을 확대하고 분석하며 걸음걸이, 모자 각도, 목선까지 집요하게 확인했다.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이전 피해자들과도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였다. 피해자와 만난 직후 호텔로 이동하고 이후엔 증발,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CCTV가 사라지는 시간도 비슷해. 강력반 회의실에선 사건 브리핑이 이어졌다. 전담 수사팀은 범인의 행동을 정리한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범행 패턴을 도식화했다. 프로파일링 요약, 접근 방법, SNS를 통한 매력적인 남성 이미지 사용, 유인, 고급 음식점 또는 호텔 예약 후 만제한 장소, 감시가 약하거나 CCTV 조작 가능한 고급 호텔, 범행 후 처리, 피해자 흔적 철저히 제거, CCTV 삭제 또는 해킹, 도어락 지문 제거, 타인 명의 예약 또는 도용 시신 없음. 그날 밤 박지훈은 서울 남부 지역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해자는 대학원생 윤지은 6세.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데이트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시간 맞춰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 높아. 지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서울 잠실의 한 호텔.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호텔 프론트에서 확인한 예약자명은 이도현. 신분증 확인 없이 체크인했다는 기록에 형사들은 의심을 품었다. 객실 번호는 207호. 객실에 도착한 수사팀은 먼저 도어락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출입 시간 1시 12분, 이후엔 열리지 않았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순간 수사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객실은 비어 있었지만 왼쪽 벽 쪽에 미세하게 닦인 흔적이 있었다. 형광등 아래에서 보니 마치 물걸레로 급하게 닦은 자국처럼 얼룩져 있었다. 감식반 호출해. 또 한 건이야. 감식반 조사 결과 벽면에 남아있는 핏자국 루미놀 반응 확인, 침대 시트 밑부분에서 긴 머리카락 발견, 욕실 배수구에서 혈흔 반응 양성. 시체는 없다. 하지만 살인은 거의 확실. 박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4번째 피해자. 그리고 여전히 범인은 그림자조차 잡히지 않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남겨진 호텔 메모지에 시선이 갔다. 거기엔 의미불명의 글자들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B21, 8809, SL. 이건 메모지는 국과수로 보내졌다. 동시에 해석 가능한 조합을 경찰 내부 DB와 대조. 박지훈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 낙서가 아니란 것을 느꼈다. B21, 혹시 지하주차장 구역번호?
88N구 차량 번호? 바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간 박지훈과 팀원들은 88호 영구롱구 차량을 발견했다. 고급 수입 세단. 차량 소유주는 허위 명의로 등록된 유령 계정. 차량 내부를 수색한 결과 조수석 바닥 카펫 밑에 작은 종이봉투가 있었다. 그 안엔 피해자 윤지은의 휴대폰이었다. 범인이 일부러 남긴 건가?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지만 복원 기술을 이용해 마지막 통화 기록을 복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걸려온 번호는 가상번호. 그러나 GPS 로그는 복원 가능했다. 용산구 청파동. 이상하네. 왜 거기? 그 장소는 한 오래된 폐건물이었다. 3년 전 폐업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현재 출입 금지된 구역이지만 외부 감시는 허술했다. 박지훈은 다음날 새벽 특수팀과 함께 현장을 엎쳤다. 낡은 철문을 부수고 들어간 내부. 지하 1층.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두운 복도 끝에 쇠문 하나가 잠겨 있었다. 그곳을 열었을 때 경찰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자 3명의 소지품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 벽엔 여성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두 무표정한 얼굴, 침대 위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여기 범인의 아지트야? 그리고 벽 한쪽에 또 다른 메모가 붙어 있었다. 8월 10일 그녀가 온다. 벽에 붙은 쪽지를 본 순간 박지훈 형사의 등줄기에 싸늘한 전율이 흘렀다. 날짜는 오늘로부터 단 이틀 뒤였다. 그 말은 곧 범인은 또 한 번의 범행을 계획 중이란 뜻이었다. 이건 경고야. 우리를 조롱하는 메시지. 현장 감식이 끝난 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메모지, 사진, 지문, DNA 흔적을 국과수로 넘겼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문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희미한 신체 흔적 몇 개만이 현장의 존재를 증명할 뿐이었다. 박지훈 형사의 내레이션. 그는 완벽주의자다.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우리 수사까지도 조종하려 한다. 이제 우린 단서가 아닌 그의 심리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날 밤 박지훈은 형사 반장과의 독대에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프로파일 분석과 현장 증거를 종합하면 범인은 분명히 현장 인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휘 모니터에 피해자 4명의 사진과 행동 패턴을 띄웠다. 이 4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SNS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유인당했고 지적 수준이 높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이런 여성을 도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형사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도전의 끝은 죽음이지. 8월 9일 하루 전 서울 전역에서 SNS 계정 추적 작업이 시작됐다. 수사팀은 IP 우회 기술을 이용한 가짜 계정을 역추적했고 결국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카페에서 자주 접속된 기록을 확보했다. 형사들은 곧바로 현장에 잠복했다. 카페 CCTV를 확보한 결과 특정 시간대에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일주일에 3-4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걸음걸이와 손의 움직임은 이전 사건의 CCTV 영상 속 인물과 매우 흡사했다. 이자가 맞아. 내일 분명히 움직일 거야. 8월 10일 오전 10시 경찰은 이미 잠복 근무에 돌입했다. 카페 맞은편 차량 내부에서 망원 렌즈로 카페 내부를 감시하던 중 드디어 목표 인물이 등장했다. 흰색 모자, 긴팔 셔츠, 백팩. 여느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그의 시선은 일정하지 않았고 주변을 자주 살폈다. 그는 카페에 들어가더니 한 여성과 만났다. 여성은 키가 크고 단발머리였으며 무언가를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듯했다. 피해자일 수 있어. 계속 주시해. 두 사람은 약 30분 뒤 카페를 나섰고 근처에 대기 중이던 흰색 승용차에 탑승했다. 번호판은 이전 폐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동일했다. 추적 시작. 8월 10일 오후 1시 20분 차량은 서울 강서구의 한 모텔에 멈췄다. 현장 포위, 특수팀 대기. 약 15분 후 남성이 혼자 모텔에서 나왔다. 형사들은 곧장 움직였다. 박지훈입니다. 서울 강력반. 움직이지 마. 남성은 순식간에 도망치려 했지만 형사 3명에게 제압당했다. 그는 처음엔 무표정했으나 곧 미소를 지었다. 늦을 줄 알았는데 꽤 빠르네요. 그의 이름은 김태헌, 나이 29세. 전과는 없었고 대학교를 중퇴한 이후 거주 불명 상태로 지내왔다. 검거 후 조사 기록 요약? 자백 없음, 증거 부족, 여성은 발견되지 않음. 그녀는 어디 있지? 몰라요. 그냥 놀다 헤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텔 내부에서 여성의 핸드백이 발견되었고 내부엔 피 묻은 손수건이 있었다.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날 저녁 감식반은 모텔 욕실 배수구에서 여성의 귀걸이를 발견했다. 이어 모텔 인근에 설치된 한 공사 현장 쓰레기장에서 숨겨진 여행 가방을 찾았다. 가방을 열자 피해자 여성의 시신이 안에 있었다.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고 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눈은 뜬 채로 고정되어 있었다. 죽기 전 무서워했겠지. 박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사체를 덮은 천을 내렸다. 2025년 8월 10일 오후 6시 45분 서울 강서경찰서 신문실은 어두웠고 그 안에서 김태현은 조용히 손을 깍지 끼고 앉아 있었다.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박지훈 형사는 그의 정면에 앉았다. 책상 위엔 모텔 욕실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귀걸이, 혈흔이 묻은 손수건, 그리고 시신이 담긴 가방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 사진, 당신이 몰랐다고는 말하지 마. 하지만 김태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길은 테이블 한쪽에 놓인 작은 카메라 렌즈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녹화 중이죠? 경찰은 늘 기록을 좋아하니까. 기록도 필요하지만 진실이 더 필요해. 진실은 때로는 재미없잖아요. 그 말에 지훈은 책상을 3개 내리쳤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김태현의 얼굴에 순간적인 긴장이 스쳤다. 그녀를 죽인 이유가 뭐야? 넌 왜 이런 짓을 반복했지? 범행 수법 요약, 김태현 피해자 선정, SNS 통해 접근, 이중후반 여성, 유인 방식, 음악, 문학 혹은 사진 등 문화적 관심사로 접근, 만남 후 식사, 술자리, 모텔 이동, 범행 수단, 약물 혼합 음료 사용, 성폭행, 질식사, 사체 처리, 인근 공사 현장, 유기물 쓰레기장, 배수구 등, 주요 특징, 지문, 채모, 디지털 흔적 철저 제거. 프로파일러 분석 보고, 프로파일러 한지원의 분석은 명확했다. 지배욕 강함, 피해자와의 대화를 철저히 리드하고 통제하려는 성향, 자기중심적 사고, 피해자들이 거부하거나 자립적인 태도를 보이면 분노 유발, 죄의식 없음, 감정적 반응 거의 없고 유머나 냉소로 상황 대처. 그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모욕처럼 느낍니다. 그 순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정복해야 할 물건이 됩니다. 2025년 8월 11일 오전 9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디지털 팀은 김태현의 노트북을 분석하던 중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해독된 파일명은 FDOCX. 내부에는 수십 장에 이르는 행동일지가 적혀 있었다. 7월 23일 그녀는 고양이를 키운다. 퇴근 시간은 6시 10분. 걷는 속도는 느리고 사람을 잘 믿는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 웃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7월 25일 접근 성공. 커피숍에서 대화. 이름 민서영. 7월 28일 예정대로 만남. 맥주 안에 투약 성공. 움직임 느려짐 확인. 7월 28일 모텔 도착. 약물 효과로 저항 거의 없음. 촬영 완료. 7월 29일 시신 처리. 얼굴은 최대한 훼손 없이 피는 욕실 배수로 처리. 손톱은 제거. 이 일지는 피해자들을 연구하고 기록한 살인의 교과서였다. 2025년 8월 11일 오후 2시 피해자 유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왔다. 민서영의 어머니는 사진을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딸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가 저장된 휴대폰이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음악 이야기로 몇 시간은 수다 떤 것 같아. 그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지훈은 형사로서, 인간으로서 다시금 분노했다. 그는 신문실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다. 박지훈의 진술. 태연아, 너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사람 죽이는 게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재미있었냐? 퍼즐이라기보단 하나의 예술이었죠. 완성되면 기분 좋잖아요. 예술? 넌 살인자야. 예술은 사람을 감동시키지만 넌 사람을 죽였어. 김태현은 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동자에 희미한 감정의 흔적이 보였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쾌감. 정확히 알아채셨네요. 전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8월 12일 영장 청구 및 구속. 김태현에 대한 살인, 강간, 시신유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언론은 SNS 연쇄살인마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박지훈 형사는 뉴스 방송을 보며 무거운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잡긴 했지만 또 다른 김태현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 2025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실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피의자 김태현은 반복적인 강간 및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정황이 충분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속을 명령합니다. 김태현은 아무 말 없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전혀 후회도 없고 무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같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형사 박지훈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끝났나?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 8월 13일 오후 5시 디지털 포렌식 센터 한지원 프로파일러와 디지털 분석팀 팀장은 새롭게 발견된 내용을 공유했다. 김태현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삭제된 폴더를 복원했는데 거기엔 미공개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정유진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혼미해 보였다. 김태현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렸다. 이건 기억 못하겠지. 이 표정이 참 마음에 든다. 영상은 잔인했고 끔찍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는 생명을 즐기는 포식자 같았다. 지원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연쇄살인범이 아니에요. 트로피형 살인자입니다. 살인을 기록하고 반복해서 감상함으로써 만족을 느끼죠. 2025년 8월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경찰은 김태현이 사용했던 폐쇄형 웹사이트 접속 기록도 확보했다. 그곳에는 다른 사용자들과 범죄 노하우를 공유한 흔적이 있었다. 대화 기록 일부. 모텔 CCTV는 어떻게 피하냐? 사각지대 확인 후 입실. 캡모자 플라스크는 기본. 시신은? 익명일, 욕실, 배수관, 폐기물 가방, 공사장. 깔끔하게만 하면 돼. 이 방은 단순한 포럼이 아니라 범죄를 교류하는 비공식 아카데미였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안에서 강의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책상을 내리쳤다. 이놈 하나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 시작일지도 모르겠군. 2025년 8월 15일 교도소 수감 중 한지원 프로파일러는 김태현과의 심층 면담을 다시 요청했다. 이번에는 그에게 범행의 동기가 아닌 내면의 결핍에 대해 물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나요? 어릴 적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나요? 김태현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공허하고 건조했다. 사람은 모두 가면을 쓰고 살죠. 나는 그냥 그 가면을 벗겨봤을 뿐이에요. 그 안엔 언제나 비명이 있더군요. 난 그 소리를 좋아했어요. 지원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괴물도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8월 16일 피해자 유가족 공동성명 10명의 유가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눈물 속에서도 단호했다. 우리 아이는 단지 착했을 뿐입니다. 믿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함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형사 박지훈은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8월 17일 사건 종결 보고서 작성 중 서울 강서경찰서 내부 보고서. 김태현 사건은 단순한 연쇄살인이 아닌 디지털 시대의 신종지능범죄로 판단된다. 그의 범행은 기술적, 심리적 분석을 통한 계획적 접근이었으며 피해자는 모두 SNS를 통해 유인되었음.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상의 성범죄 및 살인사건 예방을 위한 신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그리고 어디선가 한 남자가 커피숍에 앉아있다. 노트북 화면에는 김태현 사건이라는 뉴스 기사가 떠있고 그는 무표정하게 그것을 읽는다. 잠시 후 그는 브라우저를 닫고 익명 웹브라우저를 열었다. 새로운 계정 생성 중 서울 강북경찰서 강력반의 형사 김도연은 새벽부터 사무실 책상에 쌓여있는 사건 파일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발견된 피해자 한소민의 사건은 그를 밤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한소민은 25세의 직장인이었고 친구들에 따르면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인물이었다. 실종되기 전날 밤 그녀는 SNS를 통해 만난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는 그녀가 한 카페에서 남성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 있었지만 영상은 30분 후 두 사람이 함께 자리를 떠나는 순간으로 끝났다. 그 이후로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가족은 그녀가 평소에도 연락이 끊기는 일이 없었다며 강력히 범죄를 의심했다. 이놈! 너무 깔끔하게 지워. 도연이 조용히 중얼였다. 그동안의 피해자들 역시 비슷한 경로로 실종되었고 며칠 후 인적이 드문 공터나 하천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외상 흔적이 없었고 성폭행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정황상 같은 범인의 소행이 분명했지만 범인은 매번 현장에 단 하나의 지문조차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한소민의 핸드폰 기록을 분석한 끝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를 확보했고 가상번호였다는 점에서 범인이 철저히 준비된 인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놈 IT 쪽 지식도 꽤 있는 놈이야. 기술팀장이 말했다. 범인은 가짜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파고들며 접근했다. 외모는 평범하거나 그 이상이었고 매너도 훌륭했다는 피해자들의 친구들 증언은 범인이 단지 강압적인 폭력범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에 능한 인물임을 나타냈다. 하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한소민의 옷에서 극미량의 세정제 성분과 특이한 향균제 잔여물이 검출되었다. 이 성분들은 일반적인 세탁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모텔 청소나 전문 청소업체에서 사용하는 종류였다. 도연은 이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서울 북부 지역 모텔 리스트 전부 뽑아봐. 한소민이 실종된 날 기준으로 청소 기록까지 확인해. 그는 후배 형사에게 지시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한 모텔의 청소 일지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한 방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청소에 소요된 것이었다. 해당 방에 투숙한 기록은 없었고 CCTV도 하필 그날 고장이 나 있었다. 도연은 직감했다. 여기다! 이놈! 여기서 처리했어. 형사들은 곧장 해당 모텔로 이동해 정밀수색을 시작했다. 유리창 틈 사이 침대 프레임 아래 변기 내부까지 철저히 살폈다. 그러던 중 침대 하단 나무 틈새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다. DNA 분석 결과 한소민의 것이었다. 드디어 실마리가 나왔어.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다. 범인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모텔에서 투숙한 적도 없고 결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거나 직원과 내통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은 CCTV가 꺼지기 전까지의 기록과 근처 상가, 주차장 영상을 모조리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지만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잡혔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는 피해자와 모텔 근처에서 나란히 걷고 있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반드시 잡는다. 형사 김도연은 확보된 CCTV 영상의 프레임 하나하나를 눈을 부릅뜨고 확인했다. 뒷모습만 보이는 남자는 키는 대략 178cm 정도, 마른 체형의 검은 야구 모자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걸음걸이에 뭔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발목을 약간 끌듯이 걷네. 도연이 중얼였다. 저런 걸음걸이는 다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배 형사 민수가 말했다. 좋아, 병원 기록 확인해보자. 최근 몇 년간 오른쪽 발목 수술을 받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자, 특히 강북구나 인근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며칠이 지나 병원 자료에서 3명의 유사 환자가 확인되었고 그중 1명의 이름이 형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윤재훈 29세,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그는 3달 전 오른쪽 발목에 금속 나사를 박는 수술을 받았다. 주소지는 은평구였고 현재도 같은 동네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연은 윤재훈의 SNS를 수색했고 그의 게시글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풍경이나 음식 사진뿐이었고 팔로워 수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진은 피해자 실종 일자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놈!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완벽하진 않아. 경찰은 내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재훈의 통신 기록, 출입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고 예상대로 실종 당일 그의 카드 사용은 없었다. 그러나 한 통의 수상한 송금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실종 당일 밤 11시 23분 50만 원이 익명의 가상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이건 모텔 직원에게 흘린 뒷돈일 수도 있어. 도연은 직감적으로 판단했다. 즉시 모텔 직원들을 재소환했고
CCTV가 고장난 날 당직을 섰던 직원에게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졌다. 처음엔 완강하게 부인하던 직원은 결국 윤재훈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냥 CCTV 꺼져 있는지 확인해달라고만. 난 그냥 부탁 하나 들어준 거였어요. 부탁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도현의 눈빛은 차가웠다. 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은 윤재훈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에도 수상한 물품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벽 한 켠에 있던 오래된 하드디스크에 수상한 암호화된 폴더가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파일을 복구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들어있었다. 피해자들과의 첫 만남, 대화,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심지어 범행 장면까지도 담겨 있었다. 윤재훈은 자신의 범행을 영상으로 남기고 폴더마다 날짜와 피해자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도연은 이를 보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완전한 심리적 지배야. 영상 속 윤재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피해자들에게 친절하게 웃으며 대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일단 호텔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치 버튼을 누르듯 감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기계적인 표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감정이 없어. 이 자식 후회도 죄책감도 없어요. 민수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 경찰은 즉각 윤재훈을 체포했고 그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요청했고 조사실에서조차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자 그의 눈에 일순간 미묘한 떨림이 감지되었다. 도연은 조용히 물었다. 왜 찍었지? 왜 증거를 남겼어? 윤재훈은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누군가는 내가 만든 이 작품을 알아봐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예술이든 악몽이든. 윤재훈의 발언은 전율을 일으켰다. 작품이라 칭한 그의 범죄 영상,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자기 과시와 통제욕의 결정체였다. 김도연 형사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술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너한텐 사람 생명이 그렇게 하찮았냐? 윤재훈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형사님, 누가 기준을 정하죠? 사회? 법, 제 감정은 늘 외면당해왔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표정 속에는 강한 자기애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존재라고 믿었고 그렇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이다. 도연은 윤재훈의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그는 조현병이나 해리성 장애를 앓고 있는 것도 사이코패스 지수만 높은 것도 아니었다. 그는 정상이었다. 단지 공감이라는 기능이 결여되어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철저히 계산하며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검사는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기소하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윤재훈은 침착했고 피고석에 앉아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흐느끼는 소리에도 미동조차 없었다. 형사 도연은 재판장을 떠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상인 가면을 쓴 괴물, 그런 자들이 세상에 숨어 있다는 게 더 무섭다. 며칠 후 언론은 대서특필했다. SNS 연쇄살인마 윤재훈 총 6건의 살인 혐의 인정. 작품을 남기고 싶었다는 비뚤어진 자아의 고백. 피해자 가족들, 살인도 예술인가 분노 폭발.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만난 친절한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도연은 팀원들과 함께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며 깊은 피로를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병리 현상까지 드러낸 사건이었다. 윤재훈처럼 외로움과 소외감을 범죄로 표출하는 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밤이 늦었다. 도연은 사무실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려 했지만 사물함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넣었다. 첫 번째 피해자 박세영의 미소 짓는 사진이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잊지 않을게. 너를 그리고 너희 모두를. 형사로서 그는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이번 사건은 유독 그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범인은 악마의 탈을 쓴 이방인이 아닌 우리 곁에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또 다른 SNS 계정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계정 이름은 진짜 예술가.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있어. 재훈이의 유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연은 곧바로 팀을 호출하며 말했다. 놈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유재훈의 체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 나는 형사 김도현, 지난 사건을 끝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낯선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28세 여성 김아린,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SNS 활동도 거의 없던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도심 외곽의 폐모텔. 그리고 현장엔 또다시 그 익숙한 패턴이 존재했다. 피해자 상태, 복부에 강한 타박 흔적, 손목과 발목에 결박한 성폭행 정황이 있음, 방 내부에는 청소 흔적, 치밀하게 지워진 흔적들. 하지만 범인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다. 욕실 바닥 틈새, 미세한 틈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 조각. 국과수 결과는 놀라웠다. DNA는 유재훈의 것과 다르다. 모방범이다.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유재훈의 범죄를 연구했고 그를 영웅이란 여긴 이가 다시 범죄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제2의 유재훈을 쫓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내 동료 박 형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상한 인물을 추적 중이었다. 그는 진짜 예술가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유재훈 사건 이후로 급부상한 익명의 사용자를 발견했다. 해당 계정의 포스트 일부. 그는 예술가였다.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 진짜 순수함. 이제 그 정신은 이어진다. 다음 작품은 여러분 곁에 있다. 눈을 크게 뜨시길. 우리는 IP를 추적했고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이 결과로 떴다. 즉시 잠복 수사에 돌입했다. 나는 고시원 근처에서 밤을 새우며 지켜보았다. 3일째 되는 날 한 남성이 나왔다. 말라깽이 체형, 커다란 후드티, 무표정. 그는 근처의 PC방으로 향했다. 박 형사가 속삭였다.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계정 주인 맞아. 우리는 따라갔고 그가 로그인하는 걸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11분 후 진짜 예술가 계정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습적으로 들어갔다. 경찰이다! 손들어!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늦으셨네요. 벌써 시작됐거든요. 그의 이름은 강시우, 26세. 프로그래머였으며 유재훈 사건의 열성 팬이었다. 그의 하드디스크에선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유재훈 재판 영상 편집본 피해자 사진 수십 장, 자신의 계획표. 제목 내 그림자의 유산. 그는 유재훈을 신격화했으며 그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윤재훈이 멈췄으니 내가 이어야죠. 누군가는 이 작품을 완성해야 하니까. 유재훈의 체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 나는 형사 김도현, 지난 사건 낸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또다시 낯선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28세 여성 김아린,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SNS 활동도 거의 없던 조용한 성격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도심 외곽의 폐모텔. 그리고 현장엔 또다시 그 익숙한 패턴이 존재했다. 피해자 상태, 복부에 강한 타박 흔적, 손목과 발목에 결박한 성폭행 정황이 있음, 방 내부에는 청소 흔적, 치밀하게 지워진 흔적들. 하지만 범인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었다. 욕실 바닥 틈새, 미세한 틈에서 발견된 피부직 조각. 국과수 결과는 놀라웠다. DNA는 유재훈의 것과 다르다. 모방범이다.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 유재훈의 범죄를 연구했고 그를 영웅이란 여긴 이가 다시 범죄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제2의 유재훈을 쫓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내 동료 박 형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상한 인물을 추적 중이었다. 그는 진짜 예술가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유재훈 사건 이후로 급부상한 익명의 사용자를 발견했다. 해당 계정의 포스트 일부. 그는 예술가였다. 사회가 이해하지 못한 진짜 순수함. 이제 그 정신은 이어진다. 다음 작품은 여러분 곁에 있다. 눈을 크게 뜨시길. 우리는 IP를 추적했고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이 결과로 떴다. 즉시 잠복 수사에 돌입했다. 나는 고시원 근처에서 밤을 새우며 지켜보았다. 3일째 되는 날 한 남성이 나왔다. 말라깽이 체형, 커다란 후드티, 무표정. 그는 근처의 PC방으로 향했다. 박 형사가 속삭였다.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계정 주인 맞아. 우리는 따라갔고 그가 로그인하는 걸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11분 후
진짜 예술가 계정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 순간 우리는 기습적으로 들어갔다. 경찰이다! 손들어!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늦으셨네요. 벌써 시작됐거든요. 강희시후 26세. 프로그래머였으며 유재훈 사건의 열성 팬이었다. 그의 하드디스크에선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유재훈 재판 영상 편집본 피해자 사진 수십 장, 자신의 계획표, 제목 내 그림자의 유산. 그는 유재훈을 신격화했으며 그와 같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윤재훈이 멈췄으니 내가 이어야죠. 누군가는 이 작품을 완성해야 하니까. 강시우의 체포로 사건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수사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의 하드디스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도연아,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어.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료들엔 다른 인물들이 등장했다. 메신저 캡처, 다크웹 포럼 스크린샷, 심지어는 음성 파일까지. 형, 나도 준비됐어. 다음은 내 차례야? 작품은 끊기면 안 돼요. 이번엔 동대문 쪽으로 간다. 이건 단순한 모방범이 아니었다.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사이코패스들의 모임, 마치 비밀 결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다크웹 접근을 위해 사이버 수사팀과 협조했다. IP 추적은 어렵지만 하나의 단서는 있었다. 닉네임 섀도우 심. 그는 강시우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강서구 한 원룸에서 24세 여성 최유진이 실종된 것이다. CCTV에선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었다. 밤 11시 42분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청계천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 깨끗한 현장, 닦인 지문, 방독면 착용 흔적. 하지만 이번엔 단서가 있었다. 시신 옆에 놓인 종이 쪽지. 예술은 계속된다. 그는 시작일 뿐이었다. 섀도우스.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섀도우상의 흔적을 찾았다. 다크웹에서 이루어진 익명 대화, VPN을 뚫고 추적한 IP, 그리고 드디어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름 민정훈, 겉보기엔 조용한 사람.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악몽이 숨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피해자들을 모니터링한 CCTV 영상들,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수사팀이 몇 시간 만에 풀어냈다. 열어본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삼켰다. 폴더명 The Last 서브 폴더 준비 완료, 미완성 완료. 각 폴더엔 여성들의 사진과 동선, 직장 정보, SNS, 가족 관계까지 철저히 계획된 범행 노트였다. 마치 연쇄 범죄가 아닌 아트 프로젝트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유재훈과 강시우의 철학을 이어받았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체포에 들어갔다. 경찰이다! 민정훈 씨,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근데 늦으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죠? 그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작품은 벌써 세상 밖에 있어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타이머가 설정된 스마트폰이었다. 3분 후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하나. 제목, 작품 번호 5, 진짜 유산? 영상엔 새롭게 납치된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우린 다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야 했다. 강시우의 체포로 사건은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수사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그의 하드디스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도연아, 이건 단독 범행이 아닐 수 있어.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자료들엔 다른 인물들이 등장했다. 메신저 캡처, 다크웹 포럼 스크린샷, 심지어는 음성 파일까지. 형, 나도 준비됐어. 다음은 내 차례야. 작품은 끊기면 안 돼. 이번엔 동대문 쪽으로 간다. 이건 단순한 모방범이 아니었다.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사이코패스들의 모임, 마치 비밀 결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다크웹 접근을 위해 사이버 수사팀과 협조했다. IP 추적은 어렵지만 하나의 단서는 있었다. 닉네임 섀도우스바임. 그는 강시우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강서구 한 원룸에서 24세 여성 최유진이 실종된 것이다. CCTV에선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었다. 밤 11시 42분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 청계천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 깨끗한 현장,
닦인 지문, 방독면 착용 흔적. 하지만 이번엔 단서가 있었다. 시신 옆에 놓인 종이 쪽지. 예술은 계속된다. 그는 시작일 뿐이었다. S3?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섀도우 심의 흔적을 치닫다. 다크웹에서 이루어진 익명대화, VPN을 뚫고 추적한 IP, 그리고 드디어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급 오피스텔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름 민정훈, 무직, 겉보기엔 조용한 사람. 하지만 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악몽이 숨어 있었다. 벽에 걸린 사진들, 피해자들을 모니터링한 CCTV 영상들,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수사팀이 몇 시간 만에 풀어냈다. 열어본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삼켰다. 폴더명 The Last Project 서브폴더 준비 완료, 미완성 완료. 각 폴더엔 여성들의 사진과 동선, 직장 정보, SNS, 가족 관계까지 철저히 계획된 범행 노트였다. 마치 연쇄 범죄가 아닌 아트 프로젝트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그가 유재훈과 강시우의 철학을 이어받았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곧바로 체포에 들어갔다. 경찰이다! 민정훈 씨,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근데 늦으셨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죠? 그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 작품은 벌써 세상 밖에 있어요.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타이머가 설정된 스마트폰이었다. 3분 후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 하나. 제목 작품번호 5 진짜 유산. 영상엔 새롭게 납치된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우린 다시 누군가를 구하러 달려야 했다.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은 오전 3시 17분. 피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되어 있었지만 배경 속 창문, 벽지, 그리고 미세한 빛의 굴절이 단서를 제공했다. 사이버 수사팀, 프로파일러, 감식팀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우린 그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해하며 단서 하나하나를 분석해 나갔다. 정훈은 이걸 예술이라 부른 거지. 죽음을, 고통을, 한 사람의 파멸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저 미친놈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철학까지 가진 사이코패스였다. 우리는 영상 속 벽지 무늬가 사용된 모텔을 탐색했다. 서울 시내 6곳, 경기 3곳이 후보로 떠올랐고 그중 하나에서 최근 예약 내역과 일치하는 정보를 찾아냈다. 장소, 경기도 안산의 한 폐업 모텔 3층. 시간 오전 6시 45분. 우리는 팀을 나눠 구조와 진입을 동시에 준비했다. 피해자가 안에 있다면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해. 놈은 이미 카메라를 설치해놨을 수도 있어. 특공대가 투입되었고 나는 손에 땀을 쥐고 무전을 붙들고 있었다. 진입 시작!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방 안으로 진입.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된 희미한 숨소리. 여기 있어요! 피해자 발견! 녀석은 떠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구해냈다. 양손이 결박되어 있었고 입에는 천이 물려 있었다. 전신에 멍과 상처가 있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그녀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이 나는 그 방 안을 둘러봤다. 카메라 2대, 조명 장비,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쪽지. 마지막은 항상 가장 완벽해야 해. 나의 진정한 후계자에게 바친다. 그날 이후 우리는 또 다른 공범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정훈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하드디스크엔 추가 인물의 정보가 존재했다. 닉네임, 헤파에스투스. 그는 섀도우 3보다 더 오래, 더 깊게 활동해온 존재였다. 다크웹의 형체 없는 괴물.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그 이름은 연출가라 불렸다. 우린 다크웹을 수색하며 단서를 쳤다고 결국 그가 사용하는 익명 도메인의 서버 위치를 특정했다. 위치, 부산 해운대 한 창건 건물의 비밀 서버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서버는 포맷되고 있었다. 불타는 하드디스크, 파괴된 노트북.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단 하나의 USB를 발견했다. USB 파일명 Final Act. 내용은 짧고도 충격적이었다. CD 모델링으로 구현된 새로운 살해 계획, 가상 공간에서 재현되는 고문과 죽음, 그리고 실제로 구현 날도 머지않았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뇌리를 스쳐 지나간 건 그들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계획된 악이었. 마치 유산처럼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 누군가 죽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계승한다. 우린 범죄의 뿌리를 자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가지 하나를 자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USB 속 영상은 평범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이었다. 정우는 단순한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전달자였다.
그가 남긴 모든 것들은 다음 범죄자를 위한 지침서, 교과서와 같았다. 그리고 그 교과서의 다음 페이지엔 또 다른 살인이 예정되어 있었다. 경찰청 프로파일링 센터에서 분석이 이어졌다. 정훈의 진짜 목적은 본인이 저지른 살인을 예술로 포장해 그 철학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데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쫓는 건 단지 범인이 아니라 범죄의 유산이겠군요. 우리는 USB에서 복구된 단편적인 메타데이터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발견했다. 이 새로운 살해의식은 단순한 범행이 아니었다. 의식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철저히 계획된 순서와 구성, 그리고 상징이 필요했다. 장소, 대상, 상징물, 고문 방식, 마무리. 모든 것은 교본처럼 정리돼 있었고 거기엔 앞으로 죽게 될 사람들의 프로필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중 하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된 여성.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29세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그녀는 이미 타깃이었다. 시간 오후 8시 30분, 위치 마포구 성산동. 피해자 자택 인근. 우리는 현장을 급히 확인했고 피해자는 집에 없었다. 출입문엔 침입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엔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USB를 열자 그 안엔 단 하나의 영상이 존재했다. 녹화 시간은 단 몇 분. 내용은 단순하지만 치밀했다. 여성은 차 안에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양손은 묶여 있었다. 영상 뒤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의식은 시작됐다.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는 건 나지만 영감을 준 건 정훈이다. 우린 차량 내부의 흔적을 분석했고 영상의 엔진 소리와 배경음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도로 상태, 비 오는 소리, 기어 변속의 주파수. AI 분석 시스템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구리 IC 인근을 지목했다. 위치, 구리 IC 인근 폐차장. 시간 오후 10시 12분 폐차장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곳에서 낯선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봉쇄돼 있었다. 체포는 신속했다. 그의 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결박 도구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안에 없었다. 체포된 남성 이름은 노민우 34. 과거 강간 미수 전과가 있었고 몇 개월 전부터 다크웹을 통해 샤도즈의 활동을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는 정훈의 철학에 감명받았고 USB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 나는 단지 완성시키는 역할이었어요. 시작은 정훈이 했고 난 그의 마지막 붓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는 피해자를 차량에 가둬두고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우린 그의 고백을 토대로 차량을 추적했고 파주 창고에서 여성을 구조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저체온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의문이 있었다. 정훈이 진짜 마지막이었을까? 아니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걸까? 노민우의 체포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정훈의 후계자, 복제된 살인의식, 다크웹의 악마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수사보고서를 정리하던 나는 노민우가 남긴 메모 하나에 시선을 멈췄다. 내가 처음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도 아닙니다. 그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나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프로토타입이란 단어는 우리 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석팀은 USB 내부에 감춰진 암호화된 데이터 2.0을 복호화하기 시작했다. 거기엔 정훈이 죽기 전까지 작성한 데이터 설계도가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PCD, Phantom Crime Design이라는 코드가 존재했다. 이 코드는 특정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살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다. 정훈은 자신의 범죄를 AI에 학습시키고 그 결과물을 다크웹에 배포했다. 그 AI는 인간의 프로필, 심리 상태, 위치 기반 데이터를 조합해 살인 가능한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이었다. 즉, 정훈은 죽기 전에 살인의 알고리즘을 설계해 세상에 퍼뜨린 것이다. 우리가 체포한 노민우는 그 시스템을 통해 타깃을 정하고 살해 방식까지 참고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대한민국만이 아니었다. 이건 바이러스야. 범죄라는 병이 아니라 알고리즘 그 자체가 감염되고 있어. 국제사이버범죄수사팀이 개입했다. IP 추적 결과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다수의 접속 흔적이 나타났다. 그들 중 일부는 실제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죽음엔 동일한 상징과 패턴이 존재했다.
정우는 죽었지만 그의 설계는 살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또 다른 정운들이 탄생하고 있었다. 나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우리는 한 인간의 종식을 목격했지만 한 시스템의 탄생을 막지 못했다. 며칠 후 내 이메일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익명 제목, 페이즈 2, 첨부 파일, 없음. 본문 잘 막아냈네요.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우는 테스트였습니다. 진짜 의식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천천히 혼잣말했다. 이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